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겁니다. 예. 저는 집건법이라고 줄인다고 그랬죠. 예. 예. 이거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예.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주거 형태가 있겠지만은 그 아파트 생각하시고 풀어가면 좀 편합니다. 예, 예. 우리 민법 규정에 이 집합 건물이랑 간단한 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215조인가요? 예, 건물의 구분 소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규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 년도더라? 네, 이제 1984년도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규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파트 생각하면서 풀어가면 되고요. 저기 일단 입문 단계에서는 용어는 용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각 용어에 대해서 우리 원래 이 건물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일물일권주의죠. 일물일권주의. 이 건물 하나 있으면은 하나의 권리,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분 소유는 예외입니다. 예외. 실제로 이제 부동산 이용이 뭐 좀 어렵게 얘기해서 고도화 입체라고 얘기하는데 각 층별로 뭐 이건 참 상가도 적용됩니다. 우리 아파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아파트 위주로 생각하시되 상가도 적용돼서 합니다. 이게 쭉쭉 나눠서 집합 건물로 그래서 각자가 별개의 소유권이 객체가 돼요. 우리 뭐 몇 동 하되 근데 이게 갖추려면 요건이 필요해요. 구분 소유를 하려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구분 소유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 다 두 가지 갖춰야 돼요. 뭐냐면 그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 그 생활할 수 있죠. 구조상 안에 화장실도 있고 생활이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용상도 독립성이 있습니다. 각자 서로 방해 안 받고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분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구분행위. 그냥 이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집합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있으면은 이 한 동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의 꿈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한 동 전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구분행위가 없으면 이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형식적인 물건의 일물일권주의 관철시킨다면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뭐 저는 그 소유는커녕 전세 살고 있는 입장이라 그래서 구분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분행위는 예전에는 예전에 팔려면은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교시 아시죠? 건축물 대장에 그 집합 건물로 등록이 돼야지만이 그 구분행위가 있어서 집합 건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보통 우리 이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보통 건축 허가 신청이나 그다음 우리 분양계약서 쓰죠.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에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다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약간 차이 날 수 있지만 몇 동 몇 호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 이미 구분행위가 있다고 봐요. 대법원 판례가 한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이 하나 건물이 들어서면 이게 소유자가 한 명이 될 건지 아니면 각자 분리해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아니면 그 여러 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있다고 무작정 집합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구분행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쨌든 판례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다퉈졌던 모양이에요. 대법관 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건축물 대장, 왜냐면 거래 안전 때문에요. 이래야지 명확하다. 대장에 등재될 정도로 등기가 비슷할 정도로 웹에 공시가 된다 했다가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건축 허가 신청에 다 들어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쓸 건지. 분양계약서도 몇 등부터 다 있거든요. 예, 요 정도만 되면, 예, 구분의사가, 요 건물들 각각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었다고 보고, 이 구분회의가 있는 걸 봅니다, 지금은. 예, 그렇게. 예전에는 그 꼭 건축물 대상에도 이렇게 등재돼 있어야지 구분회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는 지금 아파트 살면서 당연히 별개라고 생각하지만은 법률적으로 안 그렇다는 걸 아세요. 구분회의가 별도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전체 한 사람 소유 있습니다. 지금은 없겠나. 예전에 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있고 가능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를 보면요. 상가. 네, 상가도 적용 대상입니다. 큰 상가 가면요. 저쪽 일산에 가면 킨텍스 뭐 이러죠.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층에서 15층까지는요, 어디? 현대백화점 소유예요. 진짜 통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2층 이랬잖아요. 여기는 다 구분해 놓습니다, 또. 소유자가 다 달라요. 예, 다 구분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틀립니다. 구분 행위에 따라서, 예, 이것처럼 통으로 소유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처럼 예. 제가 아는, 이것도 제가 아는 분 때문에 거기에 그 소유를 하셨더라고요. 두 개인가를 해가지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예. 구분행위가 있었던 거죠. 구분행위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명칭을, 예, 용어를, 우리 전유 부분, 예, 직권법에 쓰는 말입니다. 예, 공용 부분, 예, 대지 사용권, 요거는 좀 명확하게, 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 그림으로 나와 있죠. 예, 그림으로 쭉 나와 있는데, 예, 101호, 201호, 301호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사는 거 우리가, 예,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 있죠. 우리 각 호수 몇 호. 요게 바로 우리가, 예,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 예. 근데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 공용 부분도 따라다닙니다. 예, 공유자 전체 이익을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지붕이라든지, 예, 이 외벽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여기 계단도 있죠. 공용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죠. 이런 것들은, 예, 전체 이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공용으로. 공유자 전체 이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 성질이나 구조상, 예, 공용 부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필요하죠, 반드시. 전체. 그 다음에 규약. 예, 아파트 관리 규약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규약 가지고, 예, 규약 때문에 이제 공용 부분이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관리사무소, 이것도 필요하죠. 다 있죠, 아파트 가면. 예, 노인정도 있고요. 예,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헬스장이라든 이런 식으로. 예, 규약에 정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이익을 위한 겁니다. 공용 부분은. 그리고 이제 대지 사용권이라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토지와, 예, 그 지상 건물을 항상 별개 부동산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집합 건물,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땅 사용 못하면은, 예, 땅 사용 못하면 이게, 예, 경제적 효용이 없겠죠. 아니면 철거된 운명이겠죠. 이 반드시, 예,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예,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대지 사용권은 꼭 소유권일 필요 없어요. 예, 소유권일 필요 없고요. 예. 지상권도 되고, 예, 임차권도 되고, 예, 채권도 됩니다. 사용할 권리만 있으면 돼요. 예, 이 대지 사용권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특히 이게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 또 좀 자세하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에 특례가 있어요.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우린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특히 대지권 같은 경우는요, 예, 이 건물 등기부에서는 대지 사용권의 표시 부분만 있어요. 예, 대지 사용권을 표시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급에는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취지를 등기하게 돼 있어요. 예, 직권으로 하게 돼 있고 이건 신청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예, 부등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세히 하실 거예요. 등기 때문에도 좀 잘 아셔야 돼요. 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 나가 볼게요. 자, 지금 우리 교재 25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구분 소유자들의
공동의 사용에 공유해지는 부분이죠. 예, 공용 부분이. 우리 공유라는 게 있었죠. 공유. 예. 예, 공동 소유 형태 중에 공유라는 걸 했었죠. 이거는 예, 소유권 한 개가 예, 불량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우리가 얘기하는 전유 부분 있죠. 우리가 뭐 몇 호 자기가 배타적 지원 이것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공유 등기 많이 하죠. 예,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용 부분 우리 공유해서 했지만은 공유해서는 어떻게 하죠? 지분별로 하죠. 지분별 자기 지분 있죠. 예. 예. 지분에 비례해서 예.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그 집합 건물에서는 공용 부분을요 별도로 뭐 지분대로가 아닙니다. 예. 지분대로가 아니라 그냥 용도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든지 관리사무소든지 예. 그냥 용도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용도대로. 지분대로 사용하니 그런 개념하고 틀립니다. 예.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그 일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체성.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의 전유 부분 내가 뭐 301동 301호 산다. 301호 파는데요. 팔면 이 공용 부분 따로 예. 공용 부분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따라갑니다. 전유 부분 팔면요. 예, 전유 부분 팔면은 공용 부분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예. 별도 등기가 필요하더라 그런 것이 않아요. 일체성이라고 해요. 같이 따라다닙니다. 한 개처럼 하나의 몸처럼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예. 자기가 예. 이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예,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아파트 팔면서 나 이거는 못 넘겨 이렇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같이 따라갑니다. 예, 분리 처분이 안 돼요.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예, 잠깐만요. 예, 우리 아파트에 가면 관리비 있죠. 예, 관리비 체납하는 경우 많거든요. 예, 관리비 못 내가지고. 자, 갑이 전 소유자예요. 예, 갑이 전 소유자인데, 예, 을이 이제 새로 예, 아파트를 사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 관리비가 어쨌든 연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예, 그 부담을 어떻게 되는지, 관리 부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그 직권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직권법 18조에 예, 이런 걸 이제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데, 을이. 예, 이렇게 넘겨왔을 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관리비는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구분 소유자가 전용하는 부분, 전유 부분하고 예, 공유 부분이 있는데요. 예. 공유 부분은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체납했다고 해서 을이 승계하지 않아요. 예. 내가 얼마를 밀렸든 간에 예, 을은 내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새로 내지 않아요. 근데 공유 부분은 좀 구별해야 돼요. 예. 공용 부분이죠. 자꾸 헷갈리네. 예. 공용 부분. 그 연체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한 30씩 계속 관리비가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분리된다는 전제하였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구분된다는 전제에서 예. 공용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씩 한 두 달 밀렸어요. 60만 원. 예. 이거는요 을이 내야 됩니다. 이거 예. 내야 돼요. 체납관리비 늦춰진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늦잖아요. 그럼 연체료가 붙어요. 몇 %씩 연체료. 예. 연체료는 예. 을이 안 묻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뭐 표현이 그래요. 이게 위약 벌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벌. 예, 형벌은 아니고 위약 벌의 금전적 제재인데 위약 벌의 성격이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판례대로 체납관리비는 밀린 것들은 예, 어차피 예, 공용 전체 구분 소유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을이 내야 되고요. 예, 못 냈던 거 있죠. 3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연체료 여기다 또 붙었어요. 예, 늦게 내가지고 뭐 한 5만 원씩 5만 원씩 붙었잖아요. 이거는 예, 위약 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승계를 안 한다 그래요. 예, 이 사람이 새로 이 선생님 안 합니다. 예, 우리 교재 중간쯤에 하나 나와 있는 건데, 자 255페이지 그 5번 있죠, 5번. 예,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세워놨는데. 예, 이렇게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여기 뭐 녹물이 떨어져가지고요. 뭐 차를 좀 이상하게 한 모양이에요. 이때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 예. 사실은 아파트에는 하자가 있을 때 원인 밝히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서 우리 직권법에서는 그 규정을 뒀어요. 도대체 예,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건지 예, 녹물이 떨어져서 누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전유 부분에서 전유 부분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있어서 이게 누수가 있어서 차가 손해 있는 건데 추정 규정을 뒀어요. 잘 모르겠다. 이러면 예,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예, 추정은 예, 잠정적으로 반대 사실의 입증이 있을 때까지 예,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어떻게 지냐면요. 결국 공용 부분에 있으면은 자기 전유 부분 있잖아요. 예. 전유 부분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예. 이 공용 지분을 가지거든요. 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예. 그 비율로 책임지면 돼요. 자기가. 예. 그 직권법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양은 많은데 우리 5개인데 4개, 5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공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예, 이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뭐 찍어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양업에서 거의 뭐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그 입문 단계에서는 개념만 좀 명확하게 예, 짚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예.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 호, 이거 전유 부분을 소유하려면 땅도 반드시 필요하죠.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가지는데요. 예. 아파트 이렇게 한 동이 서 있으면, 요 서 있는 부지, 이건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법정 부지라고 그러는데 이건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아파트 가면 살지 이것만 있나요? 가다 길도 있죠. 예, 뭐 통로도 있고요. 예, 다 사용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예, 뭐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주차장도 있고, 또 뭐 화단도 꾸며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다, 예,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런 대지,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예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예, 대지 사용권입니다. 예. 그 오늘 일체성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아까 그
구분 소유자의 전체 이익을 위한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 예. 아까 전유 부분 처분하면요, 예, 그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공용 부분의 지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 지분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분리 처분 안 돼요. 예. 그걸 일체성이라 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예요. 대지 사용권도. 예. 이 자기가 301, 뭐 301호, 201호 자기 아파트를 넘기면서 예, 예, 대지 사용권은 안 넘긴다. 예, 안 됩니다. 같이 따라갑니다. 이것도. 예, 자기 살긴 사는데 너 이런 거는 이용 못해. 예, 대지 사용권을 못 가져.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체성이에요. 일체성은 우리 직권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예, 전유 부분 처분할 때 예,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는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이거 따로 처분 못 하고요. 예, 또 전유 부분 처분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분리해서 처분 못 합니다. 안 돼요. 물론 뭐 예외는 있어요. 규약에 아파트 관리구역에 따로 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 이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상이 나와는 있지만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될 거예요. 예. 어쨌든 전유 부분 처분하면 공용 부분의 지분도 따라가고요. 예, 대지 사용권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야지 맞죠. 예, 우리 적어도 법적인 걸, 법률적인 걸 따르면 상식적으로 맞겠죠. 예, 아파트는 들어갔는데 대지 사용권이 없다. 주차장을 사용 못한다. 예, 이거 좀 이상하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자 256페이지요. 자, 이건 우리는 그 집합 건물에서는 다닥다닥 서로 붙어 살기 때문에요. 예. 잘못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 층간 소음이니 뭐 살인 사건도 나고 한다는데 서로 붙어 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 공동생활하면서는 서로 공동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뭐 교과서만 보면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부분은 예, 교과서 25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건물 보존의 해로운 행위, 예,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해로운 행위라면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행위 정지 청구도 할 수 있고요. 행위 정지 청구도 있고 이거 한 가지 나와 있는데 예. 행위 정지 청구도 할 수 있고 우리 직권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냥 교과서에 없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 정지행위를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예. 또 예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심지어 예. 사용 금지도 법원에다 청구해서요. 일정 기간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막 그렇게까지야 뭐 되겠습니까만은 예, 어쨌든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제일 심한 경우는 도저히 이 사람 묵과할 수 없다. 여기 공동생활 하는 게 같이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요. 경매 청구도 하나 합니다. 예, 진짜 거의 수용이랑 비슷한 거예요. 강제로 박탈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직권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예, 담보 책임. 우리 아파트 생각하면은 예, 100% 완벽한 건물은 없다 그랬죠. 하자가 항상 발생하는데 간략하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 예, 이것도 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이 담보 책임은 누가 물을 수 있냐면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실제로 담보 책임 이제 소송을 통해서 물을 건데 현재의 구분 소유자입니다. 현재의 구분 소유자. 예. 현재 구분 소유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권자가 갑이었다가 예, 아파트에 을병 쭉 옮겨요. 예, 나중에 실제로 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이 현재 소유자 병이 물어야 됩니다. 병이. 예. 그리고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그 아파트 관리단이라고 있거든요. 관리단. 예, 관리단 이거는 그냥 여기 소유자 되면 이 자동으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별도로 조직행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종중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년의 남녀는 당연히 종중원이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여기 소유자가 되면요.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원이 돼요.
이거 하자 소송할 때요, 이 관리단이 원고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소유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관리단이 들어가려면요, 현재 소유자들 일일이 다 위임받아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그때 그 1심에서 예, 그 관리단 이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소위 당사자 적격이라는 게 없어졌고, 기각도 아니고 각하라는 걸 당해버려요. 이것도 기가 막히는데, 이행청 보니까. 관리단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현재 구분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 법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변경을 했어요. 다 수권 받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저 소송은 항소심에서 졌더라고요. 보니까. 판결을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판결만 봐서 그런데 하여튼 그 현재의 구분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거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 거야? 뭐 균열이 있고 누수도 있고 다 됩니다. 시공사도 있고요. 뭐 무슨 건설 시공사도 있고 분양자 둘 다 됩니다. 어디를 해도 됩니다. 둘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행사란 말 들어보셨죠? 시행사. 대형 건축에서는 대규모 건축에서는 다 그 시행사를 껴요. 이 시행사가 이 시공사도 끌어들이고요. 나중에 분양계약도 하고요. 나중에 그렇게 다 하거든요. 불가피가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하자가 있을 때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요. 현재의 구분 소유자가 시공사나 분양자한테 소송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 책임 기산점인데 그냥 좀 알아두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우리 교재 한 중간쯤 봅시다. 256페이지에 판례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전유 부분 우리가 이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부분들이죠. 담보책임 기산점은 그 최초 입주해서 받은 때부터 소유권자 바뀌어도 처음 입주한 사람 그때 기점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물. 이게 뭐냐면은 그 일정 기간 그 분양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임대했다가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공공임대주택인가요? 그게 바로 처음에는 임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양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뭐냐면은 분양 전환 시점이 아니고요. 몇 년 있다 분양 전환되거든요. 맨 처음부터 기산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손해배상하고 일부는 아예 뭐 수선해달라, 보수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쯤은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예요. 최초로 인도받은 입주한 시점이 아니고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아파트 하자라는 게 처음부터 발견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살아보면 이 공사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재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 도저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민법에 있는 우리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도급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급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쪽에 일의 완성을 부탁하고 한쪽은 돈을 주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 이제 민법 도급 규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요. 거기에 경관 건축물 이런 거는 완성 후에는 원래 해제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뭐 아파트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은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도저히 못 하겠다.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강 수리해서 살 수 있다. 예. 그럼 수리하면 되겠죠. 예, 수선하면 되겠죠. 자, 우리 그 교재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입니다. 예, 이게 소위 이제 부실법인데, 예, 여러분 명의신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명의신탁. 예. 명의신탁. 명의는 이름이죠. 이름. 등기 명의만, 이름만 신탁,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실질적으로는 예, 갑의 소유예요. 갑의 소유인데 뭐 일정한 모축 때문에 통상 이제 그 뭐 불법 내지 탈법적인 목적이 많죠. 우리 나와 있지만 이 법을 규정한 취지가요. 명의신탁하면은 사실은 그 중과세를 피한다든지 탈세라든지 또 투기 목적으로도 많이 해요. 예, 투기 목적으로 예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막 빌려가지고 예, 투기 목적으로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 이게 실제로 돈은 10억짜리 사는데요. 예, 10억짜리 사는데 돈 되는 사람하고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의리 매수를 하는데 이제 이따가 형태를 볼 거예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이게 대내 관계가 분류돼요. 예. 예.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놓게 되면요. 대내적으로는 둘 사이에 예, 소유권은 내가 그대로 가진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다 예, 사용수익을 해요. 하는데 이름만 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등기부에만 을로.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죠. 예. 이 법률 생기기 전에 유효했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유효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은 많이 있었지만 유효했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버렸어요. 예.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지시키고 형벌 규정도 있고요. 또 행정 규제도 있습니다. 예, 형벌도 있고 또 행정 규제, 뭐 이행 강제금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있는데 적어도 우리 나온 것처럼 투기나 예, 예, 탈세 방지 목적으로 예,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요, 뭐 통상 소유권이 대상이겠지만은 소유권뿐만 아닙니다. 예, 소유권, 기타 물건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면 안 돼요. 명의신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칙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어 좀 합시다. 예, 그 명의를 예, 맡기는 사람, 예, 갑을 예,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맡기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신탁. 예, 을 등기부상 예, 이름만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이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 수탁자. 명의 수탁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법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실제로 불법이나 탈법의 목적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자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담보 목적의 가등기. 예, 우리 다음에 공부하실 겁니다. 예, 가등기 담보라든지 또 이제 신탁법이 있어요. 신탁법이란 법률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신탁은 많이 행해집니다. 예, 이거는 별도의 법률을 규제하고요. 이거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 유예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갑을이 이 토지를 예, 공유한다 칩시다. 예, 공동 소유한다. 예. 그럼 원래 어떻게 되죠? 예, 자기 공유 지분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해서 다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원래 공유 지분에서. 근데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 이 공유인데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분할만 안 했지 한 필지 토지를 실제로 분할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형태예요. 뭐냐면은 이 위치나
면적을 딱 특정을 해요. 해가지고 자 이거는 갑 거, 예, 이거는 을 거 해가지고요. 아예 나눠서 쓰는 겁니다. 예, 분할만 안 됐지, 분필만 안 됐지, 완전히 소유권자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예 예,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상호 명신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적용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 이 전체 대해서 가불이 2분의 1씩 가지게 되는데 예, 서로 명신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공유물은 찢을 때 나중에 공유물 분할하잖아요. 예, 분할 청구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할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독특합니다. 이거는 명의신탁을 해질해 버려요. 해질해서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좀 달라요, 구조가. 예.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가담법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가등기담보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 적법합니다. 이 적용 안 받아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 헷갈릴 수도 있고 이거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워요. 명의신탁 부분이 어려운데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형태가. 예, 예. 우리 이제 소위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예, 사위가 예, 장모한테 자기 소유 아파트를 예, 둘 사이에 예, 이름만 네, 장모님 명의로 이렇게 옮겨놓는 거를 예, 둘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예, 이름만 장모님으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예, 아들, 그 사위죠, 사위. 이런 형태를 예,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수 있겠죠. 채권자들이 막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압류 내지 막 가압류하려고 든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장모님 명의로 명의만 옮겨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장모님 그 명의신탁은요 예, 효력을 한번 볼게요. 예. 아까 명의신탁 약정이라는 뭐라고 그랬죠?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되 예, 그대로 실제로 여기 다 살겠죠. 아파트를 장모님 명의로 해놔도 사용 수익하면서 가지되 이름만 장모님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렇게 하기로 한 명의신탁 약정은 예, 이 약정 있잖아요.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 자체 무효입니다. 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그다음에 예, 법이 효력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 다음에 무효고 이 약정 자체가 무효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예, 장모님 명의로 등기를 옮겨놔도 예, 물권 변동은 예,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이것도 무효입니다. 예. 무효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명의신탁 약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여전히 명의신탁이 무효기 때문에 대신 예. 명의신탁을 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요. 이 을이 제3자한테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이게 명의신탁이 된 거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이거는 예, 무조건 유효해요. 무조건 보호받습니다. 예. 유효해요. 유효. 예. 다시 한번 예, 둘 사이의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예,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 있잖아요. 이 약정도 무효고요. 예.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가 올라가도 예,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예, 여전히 갑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화해서 병한테 넘겼다. 예. 병한테 넘기면 이 사람이 명의신탁 알았든 몰랐든 유효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명의신탁 받아놓고 그냥 아무한테나 명의신탁 하지 않죠. 적어도 특수관계인들이죠. 예. 뭐 친인척 관계가 있든지 예. 아니면 뭐 정말로 뭐 믿을 만한 친구. 근데 이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예. 이 사람이 온전한 소유권자가 돼요. 예. 보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갑이 을한테 넘겨서 예. 이거 명의신탁 금지한
부실법 위반이니까 돌려달라, 무효라고 돌려달라고 해서 이게 우리 앞에서 신의칙이라고 했죠. 신의성질 원칙. 예. 앞에는 선행행위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법위반했다고 되돌려달라고 했다가 신의칙 위반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법의 취지에 맞는 거예요. 맞고 이제 우리 교재에 있듯이 이게 불법 원인 급여냐. 우리 그때 이제 불법 원인 급여 조금 시간이 돼서 설명 한 번 더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도박빚 갚는다고 아파트 넘긴다든지 그걸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선풍기라 그랬죠. 그거 위반이면요 그 불법 원인 급여라 해가지고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또 반환 청구해주면은 불법한 사람들 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렵긴 한데 강형법규예요. 강형법규 위반은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결론을 외웁시다. 어쨌든 넘어가더라도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가비 소유자예요. 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세 명이 삼자가 명의신탁.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간 생략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을이 갑한테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는데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을이 등기 명의는 바로 병으로 옮깁니다. 자기가 생략돼 버린 거예요 중간에.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등기 명의는 바로 병한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죠. 명의신탁 약정.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중간에 생략돼 버려요. 이 사람이 뭐 얼마에 사겠다, 뭐 얼마에 팔겠다, 둘이 교섭해가지고 등기 명의만 병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중간 생략이에요. 을이 생략돼 버렸죠. 자기가 다 해놓고. 근데 이건 좀 유념하셔야 돼요. 여기는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있어요. 둘 사이에 얼마에 사겠다. 매매 계약이 있거든요. 지금 계약이 둘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있고요. 을과 병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거죠. 명의만 너한테로 옮기겠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유효합니다. 자, 아까 명의신탁 약정은 이 효력은 무효라고 그랬죠. 효력이 없다 그랬죠.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무효. 그러면 이 병등기는 원인 무효예요. 그럼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는 여전히 갑입니다. 여전히 갑이 돼요. 여전히 갑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병한테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거든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오는데 대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지위를 대신하는 건데 이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기 때문에 갑이 여전히 소유권자라고 그랬죠. 소유권자니까 을이요 이 갑을 대위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자의 지위를 대신해 가지고 너 등기 말소하고 등기를 말소시키고 또 이 말소시킨 다음에 여기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구별하세요. 여기 중간 생략 같은 경우는요, 을과 병 사이에는 명의만 네 걸로 해놓다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요.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자기는 이제 그 등기만 보면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자, 그리고 그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 이것도 3자가 명의신탁.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 생략은 이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 자기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거거든요. 명의 신탁자죠. 나서요, 이 사람이. 나서지만 계약 명의 신탁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병이 명의 신탁자예요. 명의 신탁자. 이 사람이 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계약 관계에서 빠져 있어요. 뒤로 빠져 있어요. 명의 수탁자만 계약 관계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명의 수탁자죠. 명의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요.
이 사람. 병은 명의신탁 그냥 뒤로 빠져 있어서 빠져 있고요. 여기는 중간 생략에서는 자기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되 이름만 자기 점프 생략해버리고 병으로 옮겼는데 여기는 아예 계약 당사자로 을이 나서요.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나서거든요. 예. 그래서 계약 당사자 지일관도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예. 계약도 아예 을이 합니다. 을이.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가 해요. 예. 돈 되는 사람 뒤로 빠져 있고.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 갑 입장에서는 을의 배후에 따로 그 명의신탁하는 사람이 있구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실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둘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죠. 이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명의만 옮기기로 하는 약정이고요. 둘 사이에 뭐가 있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는 명의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데 우리 부실법에서는 구별을 해요. 이 갑이 만약에 명의신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 몰랐다. 모르면요. 몰랐으면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람.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선이면은. 근데 악이었다. 악이었으면요. 이 을명의 등기는 무효입니다. 악이면. 원칙론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그 선의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 배후에 명의신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를 몰랐다. 선의면은 을이 완전히 소유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될 때 그러면은 을은 병은 을한테 야 이거 명의신탁 때문에 네가 그걸 가진 거니까 부동산 내놔라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부당이득을 하긴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여튼 판례는 매수 대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매수 대금만. 매수 대금만. 매수 대금만 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이었다. 갑이 알았어요. 뒤에 명의신탁하는 병이 있고 너는 이름만 껍데기만 저기 을 이름으로 해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원칙론으로 돌아가서 똑같아요. 악이면은 무효입니다. 무효고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이게 무효니까. 갑이죠 여전히. 갑이 됩니다. 갑.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매매계약하고요. 이 매매계약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은 다릅니다. 이거는 명의만 네가 가지고 이랬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별도의 약정이에요. 법률상 분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하고 매매계약의 효력하고는 이제 분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문 단계를 끝을 냈어요. 거의 이제 제가 8주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말이 입문이지 우리 민법에서는 그 개념 알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법은 하나라고 그랬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시고 하여튼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교재 있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 가끔씩 뭐 교재 없는 것도 설명드리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합격을 위한 거예요. 합격을 위한 거고 최고의 방법은 어쨌든 반복입니다. 여러분 거의 고생하셨는데요. 뭐 문의는 입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설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결합이 돼야 돼요. 결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쉽게 성취하면 쉽게 뭔가 얻으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시면은 한번 자격증 따시면 영원히 쓰실 거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조금 어렵게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고. 예. 어쨌든 뭐 2달 동안, 예, 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그 합격에 영광이 있기를,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